전기가 꺼졌습니다. 도시는 숨을 죽였고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환자들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멈춰선 채 차량들이 서로를 향해 들이받았고 공항 관제탑에서는 무전기만 울리는 암흑 속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한 나라의 일상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그제서야 에티오피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보낸 것이 단순한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등을 돌린 건 어둠을 걷어내고 불빛을 밝혔던 전력망도 아니었고 수십 개 마을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꿈을 꾸게 했던 그 전등 스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싸고 더 빠른 것처럼 보였던 선택이 결국 나라 전체를 암흑 속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 이야기는 기술과 신뢰, 그리고 헌신을 선택하지 못한 한 국가가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품이었습니다. 저는 박기태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에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 한쪽은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으로 무너집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삶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의 삶의 빛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처음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긴가민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오랜 내전과 빈곤의 땅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회의실 안의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던 날이었죠. 하지만 고 회장님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켜는 일을 합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빛의 여정이요.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도착한 지역은 에티오피아 북서쪽,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공항에서만도 8시간을 차로 달려야 했고 그마저도 반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건 어두운 들판에 앉아 불 피워 밥을 짓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 셋이 어둠 속에서 납작 엎드려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더군요. 현지 코디네이터인 멜레세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전기 생기면 학교도 달라질 겁니다.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희망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려는 일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바로 다음 날부터 장비를 내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송전망을 철거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를 설치했어요. 노후된 댐도 현대화 작업을 거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습니다. 기술자 50명, 현지 인력 200명.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땀을 흘리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현지 기술자, 앞디사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줘서 이 마을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매일같이 저를 울렸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잡게 해줬죠. 3개월 뒤 첫 송전 개통일.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 쪼르르 앉아있고 어르신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마을 촌장과 현지 관계자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딸깍. 순간 마을 전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광판이 켜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반짝이며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한국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었어.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잡은 희망이라는 실체였습니다. 멜렛에는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불이 들어온 마을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전기불 아래에서 아이들은 춤을 췄고 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송전 개통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았고 저녁이면 전등 아래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전기 포트로 차를 끓였고 조용했던 거리에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한 마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팀원들은 뿌듯함과 자부심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 잠들기 전 텐트 안에서 조용히 마을 불빛을 바라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측에서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중앙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저도 본사 대표단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정부청사는 외관부터 권위를 상징하는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회의실로 들어서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 씨, 여러분들이 해낸 일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정부개발부 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조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많습니다. 왜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책상 위에 팔을 포개고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납기면에서도 훨씬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지요. 제 옆에 앉아있던 본사 전략본부장 이 대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쪽은 자재 품질이나 시공 기준에서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보셨다면 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인지 아실 겁니다. 정부 측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국가는 기술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기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요구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부금이라든가 문화지원 사업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물론 공식 문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정치 자금 혹은 뇌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겠네요.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본사 팀원들과 함께 차량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 모든 게 정치에 휘둘릴 수도 있는 걸까? 현장으로 돌아온 저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공문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작업 기한을 30% 단축하라. 자재 수입 대신 현지 조달을 하라. 기술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 요구는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심지어 어떤 날은 전력 테스트를 중단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멜렛에도 상황을 심각하게 느낀 듯 제게 따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 씨, 조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안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국 기업을 밀어내고 싶어 하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압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치적 조율이 저희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에게 직접 만든 옥수수 빵을 건네주시며 말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이제 불을 켤 수 있어요. 절대 떠나지 말아요. 그 말에 매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갑작스러운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텐트 안에서 멜레세와 마주 앉았습니다. 램프 아래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 씨, 당신은 아직 믿고 있는군요.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믿음 하나로 여길 버텨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권력이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늘 희망부터 끄려 하죠. 철수라는 단어가 처음 제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하는 걸까? 이 모든 노력이 고작 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무너져야 하는 걸까? 현장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진 마을이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저희는 서서히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협력을 거부했고 회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미팅 사진이 현지 언론에 실리고 양국 우호 관계 확대라는 기사 제목이 계속해서 보도됐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던지듯이요. 우리에겐 너희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 그러던 중 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버터 설비를 옮기던 도중 세관이 갑작스럽게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모두 밟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전력청에서 공식 승인까지 받은 물품이었습니다. 현지 세관장은 저희 요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검사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막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청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태 씨,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린 국가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당연하죠.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곳에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심으러 왔습니다. 그게 한국이 해외에 나와서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처럼 그냥 계약만 따고 빠지는 그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선 신뢰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더 싸고 빠른 쪽을 원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 쌓아온 모든 과정이 고작 가격 하나로 뒤집히는 현실. 기술진 사이에서도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야간 작업 도중 장비가 도난당했고 자재 창고가 털리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비 인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철수 유도였다는 걸요. 정부는 우리를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식 계약 파기를 통보하면 자신들도 국제적인 비난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결국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열렸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티면 우리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장 총괄로서 철수 결정을 현지에 전달할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텐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마을 지도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도에 동그라미 쳐둔 마을들. 전기가 들어가야 할 예정이었던 수십 곳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이제 꺼지겠구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더 이상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제 말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앞으로 나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태, 당신은 우릴 도우려 했어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 옆에서 작은 아이가 묻습니다.
오빠, 전기는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저도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당일 기술진은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장비를 실었습니다. 무거운 기계보다 더 무거운 건 누구도 말하지 않는 마음속의 미안함이었습니다. 트럭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도로 옆에 줄을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아이는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기태 오빠, 꼭 다시 와요. 우린 기다릴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줬지만 끝내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그게 이철수의 진짜 상처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길 위로 수많은 전신주가 늘어서 있었고 그 전선 위엔 아무도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에티오피아를 떠난 바로 다음 주, 현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한국 철수, 중국 기업이 빈자리 채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월등, 새로운 에너지 동반자의 등장. 동아시아 기술 경쟁, 중국의 승리인가? 국영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국기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각본처럼 모든 것이 계획된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본사 내부 채팅방도 온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정치쇼네. 이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지. 중국이 들어가고 몇 달 안에 사고 날 거다. 두고 봐.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켠엔 씁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 세웠던 시스템과 신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 중국 국영전력회사의 로고가 박힌 대형 장비들이 에티오피아 현장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기록적인 속도라고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한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장비, 인력, 자금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 최고의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송전망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고 대형 타워들이 도로 옆에 세워졌으며 배전 설비도 빠르게 조립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기대감에 찼습니다. 어쨌든 전기는 다시 들어오겠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좋긴 했지만 전기는 끊기면 안 되니까. 하지만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설치된 분전함에서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술렁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전기가 이상하게 깜빡거려요. TV도 자꾸 꺼졌다 켜지고 전력 품질 문제는 곧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계 도면도 없이 무작정 배선을 잇는 작업자들, 공정 관리를 못해 엉켜있는 자재들, 심지어 기술자와 마을 주민 사이엔 언어 소통도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레세가 저에게 보낸 두 번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태 씨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한국 힘이 있었을 땐 전기 품질도 안정적이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누가 책임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화를 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전력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는 말미에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전기 없는 삶이 더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준 빛이 이제는 공포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도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립 언론 매체가 한국 기술이 있을 때는 왜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보도를 내보냈고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은 빨랐지만 아무 설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회의하고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 의견도 들었어요. 지금은 누가 우리 집 전기가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대신 대대적인 중국 기업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여론을 돌리려 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세워진 대형 전광판에 중에티오피아 우호 전력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나왔고 화면엔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 속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실제로는 정전 사고가 3일 연속 발생했고
병원 응급실에선 제너레이터가 과부하로 꺼졌다는 소식이 내부 문서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빛을 팔려면 책임도 팔아야지. 그게 없으면 그건 그냥 번쩍이는 감옥이야. 어느덧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겉만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정성이었고 책임이었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속도였고 보여주기였고 계산된 효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서서히 재앙의 서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재앙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전 국토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정확히 3월 29일 오후 5시 47분. 에티오피아 전력망에서 뚝 하는 소리처럼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단 한 번의 송전단락으로 시작된 사태는 불과 몇 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부 지역의 소규모 정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차단기가 아니라 송전탑 사이의 전압 불균형으로 인한 전체망 붕괴였고 이는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정전 사태 발생 10분 후 아디스아바바 시내 대부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도심 교차로 87개 구간의 신호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순식간에 교통 혼잡이 폭발했고 수십 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자 주요 종합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이 즉시 마비 상태에 빠졌고 당직 의사들은 자동문도 열리지 않아 손으로 밀며 뛰어다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던 시절 항상 비상 발전기와 이중 백업 체계를 도입했지만 중국 기업은 단가 절감을 이유로 그 시스템을 생략했었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선 제왕절개 수술 중 정전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손전등과 스마트폰 라이트 불빛에 의존해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ICU에 있던 5명의 미수가 중 1명은 인큐베이터 전원이 꺼지면서 심정지를 겪었고 의료진이 수동 심폐소생술로 30분 이상을 버티다 겨우 소생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예방 점검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남부 지역 대형 방직 공장 3곳은 작업 중단으로 인해 원단 수천 미터가 손상됐고 냉동창고 전원이 나가면서 수산물, 의약품 등 냉장 유통품이 전부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은행 ATM과 POS 시스템도 정지되었고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못해 현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전체가 멈췄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전화도 안 터지고 뉴스도 못 보고 돈도 못 쓰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정치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마이크와 조명조차 꺼진 상태라 내부 스피커폰으로 토론을 이어갔고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일부 군 기지조차 발전기 고장으로 통신 두절 상태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공항 일부 관제 시스템도 단전으로 인해 백업 수동 운영으로 전환되었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터미널에 갇혔습니다. 전기가 꺼졌다는 것. 그것은 단지 불빛이 꺼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멜레세가 저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 큰일 났어요. 여긴 지금 전쟁터 같아요. 길거리엔 불안한 사람들이 몰려있고 경찰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병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약도 없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한국 사람들 그냥 보냈습니까? 그 순간 화면 너머로 멜레세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잃은 거예요. 정부는 중국 기업을 두둔하며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기술적 오류라는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린 눈앞에 싸구려를 선택한 죄를 짓고 있다. 한국은 기술자가 아니라 파트너였다. 그들이 만든 불빛은 희망이었고 지금 이 어둠은 그 희망의 부재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한국을 다시 데려오라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등장했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아마리거와 영어로 작성된 문의 이메일이 수백 건 쏟아졌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주었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메일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했던 일이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곳엔 지금 희망도 구조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뿐입니다.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에티오피아의 최대 독립언론사 알레무 뉴스는 한 건의 내부 고발을 공개했습니다. 기사는 익명을 요구한 내부 기술자 A씨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중국 국영전력기업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에티오피아 출신 전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 기업이 남기고 간 설계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로와 부품 배선을 문서로 정리하고 교육까지 했죠. 하지만 중국 쪽은 설계 문서를 무시하고 본국에서 가져온 값싼 자재를 무조건 사용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자료에는 낡고 마모된 케이블, 부식된 단자, 피복이 벗겨진 절연선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일부 자재에는 심지어 공장 테스트 미통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폭로는 순식간에 SNS로 확산되었고 국민들은 전쟁을 맞은 것처럼 흥분하며 각자의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설치된 전력 기둥이 설치 2주 만에 불꽃을 일으키며 무너졌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시민은 자택 콘센트에서 과전류로 화재가 발생해 가전제품과 벽지가 타버렸다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싸구려 전선에 맡겼던 겁니다. 한국이 있을 땐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SNS를 넘어 거리로, 정치권으로, 국제사회로 번져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다. 진짜 동맹을 잃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는 피켓을 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에티오피아 에너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일부 부품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고 일부 구간의 송전 기술 매뉴얼이 부재한 채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에너지부 장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 이후 검증 과정은 있었는가? 왜 자재 품질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왜 국민의 생명을 거래한 것인가?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기술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철학이자 신뢰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은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쳐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TV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댓글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들의 메시지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술 그립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고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진짜는 떠나고 가짜만 남았다. Bring back Korea. 현지 기자 클레멘트 마하리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새벽에 장화를 신고 진흙을 밟으며 전선을 연결하던 한국인 기술자들.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을 아이들의 눈동자를 말없이 바라보던 그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개발이 아닌 존중을 받았다. 다시 묻는다. 그들을 쫓아낸 건 누구였나? 점점 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대상은 점점 정부 고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한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왔어요. 우린 그들에게 비행기표가 아니라 영주권을 줬어야 했어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를 준 게 아닙니다. 불빛 아래서 우리는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노인이 책을 읽고 아내가 요리를 하고 아이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전기가 꺼진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남기고 간 정신과 헌신, 그걸 스스로 내쳤다는 부끄러움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멜레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조용했습니다. 기태 씨, 오늘 아들 녀석이 내게 물었어요. 왜 전기가 없냐고.
내가 뭐라 답했는지 아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쫓아낸 거야. 그랬어요. 이젠 아이도 알아요. 진짜가 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술자였던 제 인생에서 이토록 무력함을 느낀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에티오피아 전역이 암흑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신음하고 있던 어느 날, 정부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병원과 학교, 군사시설, 공항, 상업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끊겼고 수많은 시민들이 밤이면 촛불과 랜턴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국가적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정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경시한 대가였다는 것을요. 그때 한 장관이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주도했던 전 에너지부 장관 아브라함 마코넨이 기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서서 종이 한 장을 꺼내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인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임자도 아니고 전직 관료도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전기를 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희망을 심으려 했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 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 중심의 기술을 시연하려 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을 밀어냈습니까? 마코넨 장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숫자를 따집니다. 계약서의 숫자, 단가의 비교, 납기의 속도. 그런 기준에선 중국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을 택했고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선 땀이 흘렀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꺼진 전등만이 아니라 꺼져버린 신뢰, 꺼져버린 아이들의 꿈, 꺼져버린 국민의 안전.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은 TV 앞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아이들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영상을 보던 주민들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트위터에는 샵올 러스 코리아, 샵 신뢰는 숫자가 아니다, 샵 bring back hope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집 안에서 촛불 아래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 소형 발전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많이 보인 사진 하나, 전기를 처음 공급받던 날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적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을 땐 우리가 비로소 사람 같았어요. 다시 와주세요. 당신들은 계약자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에티오피아 국영방송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빛, 한국이 남긴 것. 이 다큐는 최초 송전 성공 장면부터 마을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한국 기업 철수 이후 생긴 변화까지를 담아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워서 무서웠어요. 근데 한국 오빠들이 와서 불이 켜졌어요. 그때 나는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무서워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본사 회의실 한켠에서 팀원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다시 갈 수 있기를, 그들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기를, 그날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멜레세가 다시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 단 하나의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마을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전선은 여전히 끊겨 있었고 가로등은 켜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맑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소년 하나가 촛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전력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을 광장에서 처음 불빛을 마주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기가 없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책을 읽습니다. 촛불 아래에서요. 그의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한 단어, 한 문장이 마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 집에 불을 켜줬어요. 그땐 엄마가 처음으로 밤에 음식을 했고 아빠는 라디오를 켜놓고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저는 전등 아래서 책을 읽으며 나도 언젠가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촛불을 살짝 위로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불빛은 작지만 한국이 저에게 준 꿈은 절대 작지 않았어요. 그건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공부해요. 언젠가 저도 한국처럼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해준 나라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이 단지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값이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일이었고 속도가 아니라 지속을 만드는 일이었으며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가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싸고 빠른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과 헌신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갑니다. 그건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룬 성장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진짜 국력입니다. 전기가 끊겨도, 뉴스가 사라져도, 기술자가 떠나도 그 마음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한국은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빛이 되어 찾아갈 거라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